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이 전용 열차로 이동 중인데 내일 새벽쯤이면 북한 국경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선이 공개가 됐지만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르면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를 우려하는 미국과 우리 측도 예의주시하며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을 벗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한 정황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호로 불리는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북동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일본 언론 역시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철도는 함경북도 나진을 거쳐 러시아 핫산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열악한 철도 환경 속에 특별 열차로 시속 60에서 80km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길게는 24시간을 꼬박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김정은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할 북한의 주요 외교 인사들이 이미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열병식 이후에 북한 주요 외교안보 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연회에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최선희 의무상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13일까지인 포럼 기간 일정 가운데 내일까지만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인 내일 저녁 또는 모레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년여 전에도 똑같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적이 있습니다. 동선은 그때와 같은데 행태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출발하자마자 조선중앙통신이 알리고 환송식까지 거창하게 열었었는데 이번엔 극비리에 이동 중입니다. 동선이 공개된 탓이 커 보이죠.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정색 긴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4월 전용 열차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 방송은 특별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김 위원장과 환송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4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방송과도 인터뷰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당시 보도를 쏟아냈던 러시아 언론들도 이번엔 수일 내 김정은 위원장이 극동 지역에 온다, 동방경제포럼에선 회담 안 한다는 정도만 보도할 뿐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동선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동선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을 통해 예상 경로와 일정이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깜짝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거슬러 올라가면 선대까지 왜 24시간이나 걸려서 늘 열차를 타고 이동할까요? 방탄기차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수단은 방탄열차입니다. 북한 김씨 일가들만 탈 수 있어 일명 1호 열차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북러 정상회담 때인 2019년 4월에도 이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는데 이동 시간에만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달리는 요새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창과 차체 모두 방탄이고 폭발물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방폭판이 깔려 있습니다. 또 82mm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화물칸에 방탄 차량도 실려 있습니다. 뜨는 순간 포착되는 전용기와 달리 정찰 위성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또 이동 중 회의는 물론이고 위성 통신까지 갖추고 있어 실시간 지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과거 이제 하노이 회담 때도 며칠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가도 움직이는 지휘소라고 볼 수 있죠.
과거 김 위원장이 안전과 기밀이 요구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1호 열차를 이용했던 만큼 이번 러시아 방문 때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전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진짜 임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요. 김 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북한의 철도 사정 때문에 전용 열차가 속도를 내기가 쉽진 않고요. 이 북한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철로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하산역에서 열차 바퀴를 한번 교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장 24시간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동방경제 포럼에선 북러 정상회담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포럼 폐막일인 13일 이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수도 모스크바로 초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좀 조용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4년 전을 좀 찾아보니까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가면서 대대적으로 알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엔 김 위원장 평양에서 출발해서 함흥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이 하산역에 내리자마자 현지 매체와 깜짝 스탠딩 인터뷰도 진행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방러하기 일주일을 앞두고 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먼저 현지를 찾아서 동선을 점검하기도 했고요. 이 마치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과시하듯이 김 위원장이 탄 열차를 쫓아가며 창문을 닦는 수행원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소에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외신에 보도됐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취재 열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호팀의 모습이 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저희 채널A 화면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사진 촬영 카메라 들고 깨물려 찾는데 이야기 합시다. 물론 아직 도착은 안 했으니까 도착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그때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열린 북러 회담 당시에는 러시아가 회담 6일 전 일정을 공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러 모두 상세한 소식을 전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 포럼 일정만 공개했는데요.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 극동 지역 인사들과 일정을 소화하고 이 포럼 회의가 예정된 이튿날엔 연설을 비롯해서 중국과 라오스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함구했었고요. 북한 또한 어제 평양에서 김 위원장이 민방위 무력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한 사실만 오늘 오후까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이동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보당국도 대충 다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일정에 대한 첫 보도는 정작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죠. 이렇게 일정이 미리 알려졌는데도 북러 정상회담을 강행한 이유. 바로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엔 하노이 노딜을 만회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절박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쟁 중인 푸틴 대통령이 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포탄을,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을 비롯한 러시아가 가진 첨단 무기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된 겁니다. 그래요. 이르면 내일 혹은 모레 만날 거란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2019년보다 더 높다고 봐요. 둘 다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반미 공동전선에 서 있다 이런 식의 그 외교적 멘트가 들어가 있는. 2019년 푸틴 대통령은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가정보원이 언급한 깜짝 행보도 열려 있는데요. 지난 2019년처럼 러시아 언론과 깜짝 인터뷰를 김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수도 모스크바까지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일 잘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지만 받아들이겠다고요. 당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도 대비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부결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조기 중단했었는데 내일 오후에 나머지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친명계는 온종일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에 대한 수사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사법 스토킹이고 고문입니다. 결론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없는 증거 만들어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친명계가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에 부당한 수사가 분명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압도적 가결을 해야 한다던 비명계들도 이 대표 단식 이후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검찰도 단단히 준비 중입니다. 내일 조사 이후에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검찰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면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방북 비용 대납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계된 것들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취지와 맞지 않다며 조선 할인을 거부했지만 이 대표의 진술 외에도 국정원 문건이나 경기도 공문, 쌍방울 관계자 진술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실제로 출석이 가능할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검찰은 조사 여부를 떠나 내일이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를 묶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 혐의 등인데 여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더할 경우 어느 때보다 영장 발부에 유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시점은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회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본회의가 추석 연휴 전인 18일과 20일, 21일에 잡힌 것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8일 전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수사팀 후속 인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도 최대 승부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알아볼 텐데요. 내일이 영장 청구 전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사가 되겠네요. 네,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신경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시간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전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후 1시 30분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 시간이 제한되는 거죠.
여기에 조선 할인 문제에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최대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한 대로 시간은 짧아요.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노른자,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지난번에 물어보지 못한 방북 비용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내용을 압축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조사 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조사 과정에선 검찰에 불리하지만 영장심사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사실상 청구하는 거죠, 무조건?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진검승부입니다. 법조계에선 경기도나 성남시가 아닌 이 대표가 직접 연관된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야말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 재판 지연이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거죠. 시기적으로도 적기입니다. 내일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다음 주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한 다음 추석 전에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검찰의 계획을 이재명 대표 쪽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점점 이 표결 넘어오면 부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도 체포동의안 표결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인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부결되면 영장 심사를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방탄 논란은 불거지더라도 혹시 모를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 내에서 부결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검찰 수사다 이런 여론전에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있어서 당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 저희가 한동안 계속 전해드려 왔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검찰 수사는 일단락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네, 남아있는 수사가 있긴 한데요. 이 대표로서 일단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남은 수사를 보면요.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새로 나온 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자동 개발 특혜와 대장동 관련된 428억 약정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후 세력을 언급하는 만큼 종국에는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사는 아직 한참 진행 중이거나 영장 청구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추석 전까지 앞으로 2주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최대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인데요. 여권에서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콕 집은 3개 부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 특보가 유력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부처는 3곳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당과 조율 없이 진행한 국방부,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이 일었던 여성가족부입니다. 문체부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유력합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적고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오래전부터 개각이 거론됐던 부처라며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이 세 장관 교체 필요성을 건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심이 어떻다고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당이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그냥 뭐 외딴섬이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총선 출마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총선용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추가 개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대통령이 개각을 검토하는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 탄핵과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내부적으로는 3명의 장관 해임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 교체로 꼬리를 자르기 전에 진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1특검 4국정조사의 연장선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잼버리 파행, 이념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 단식 중단 조건인 국정 쇄신과 개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장관 3명의 해임 추진이 진행된다면 단식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오늘 아침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했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원론으로 보고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 건의 대상 등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검찰은 오늘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인터뷰 전후로 수시로 연락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신 전 위원장, 사흘 전엔 유령이 갔냐면서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살짝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압수물 분석 참관을 위해 다시 검찰에 출석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흘 전에는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네, 유령. 하지만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신 전 위원장 명함이 나오고 봤다는 직원 진술까지 나오자 오늘 방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다만 해당 인터뷰 전에는 간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15년 만에 김만배 씨와 만나 인터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이 소통해온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관계자는 채널A에 2021년 봄부터 언론인 재단 이사장에 신학림 씨를 내정했고 도와줄 거란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두세 차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학림 씨 위주로 해서 언론재단 김만배 씨가 만들려고 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언론 김만배 씨가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신 전 위원장이 조작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여야 이견이 커서 심의가 보류됐던 MBC, TBS 관련 안건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여권 위원 주도로 대거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지상파 안건들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서울중앙지검 별관공사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건축사가 공사비 774억 원을 따낸 것처럼 방송했는데 사실 해당 건축사는 35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만 맡았습니다. 하나 컨텐츠 사업 많이 했죠? 이 회사가 뭐 신생 회사고 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안 해보고 뭐 큰 능력이 없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까? 레고랜드 사태 관련 편파 인터뷰 지적을 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5건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MBC의 비판 보도 등 4건은 다음 회의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의견 진술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됩니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문제없음이나 행정지도였던 안건들이 법정 제재나 의견 진술로 변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 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긴급 심의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됐었습니다. 벌써 5년 지났고 기소가 된 지도 3년 7개월이 지났는데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오늘에서야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수사 청탁 전혀 없으셨던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없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한 겁니다.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검찰 판단은 이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송 전 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탁했고 그 결과 시장 당선이라는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을 두고 법률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울산의 김기현 비위 첩보를 내려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시작 3년 7개월 만에 검찰 구형이 나온 것으로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집니다. 앞으로 법원 선고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7년간 채용 비리 의혹 건수만 353건, 경력 채용자 전체의 15%가 부정합격 의혹자였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전해드릴 텐데 이 정도면 거의 짜고 친 수준입니다. 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부 게시판입니다. 임기제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문을 여기에만 게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 선거 업무 담당자의 아들 A씨, 선관위 근무 경력이 있는 B씨 딱 2명만 지원해 둘 다 합격했습니다. 사실상 외부인은 볼 수 없게 공지해 내부자만 아름아름 경력 채용을 한 겁니다. 선관위 근무 이력이 있으면 가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6급 상당의 선관위 직원을 뽑을 때 동일한 경력자가 지원했는데 임기제로 선관위에 근무 중이던 지원자는 가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가점을 못 받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 이후 지난 7년간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선관위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건수는 353건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312건을 수사 의뢰하고 관련 인사 28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은 의견차가 있어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인 땅과 관련해 관보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인 김모 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덕포동 토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관보에 2009년부터 이 덕포동 토지 및 공장용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매년 2,8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관보 재산에 이 토지가 빠졌는데도 동일한 액수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습니다. 관보의 보유 토지가 사라졌는데도 임대보증금 액수가 변동 없는 이유를 묻자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이 처남에게 2010년 8월 토지를 매각했는데 관보엔 2016년부터 수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후보자 부인은 2010년 8월 이 토지 지분과 건물을 남동생에게 3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금 회피의 목적이 있는 범죄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관보에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적은 있지만 재산신고 누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가량을 재산신고에서 장기간 누락했고 미국에서 생활한 아들, 딸의 현지 계좌 내역도 사실상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은 관보의 재산을 공개하고 거짓 기재 시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데요. 무기가 뭘까요? 네, 바로 과거 소환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이 과거 소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격할 공격용 무기를 나름대로 제조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저런 태도는 굉장히 좀 비열하고 쪼잔하다. 무슨 말일까요? 한 장관이 뭘 준비를 해온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의 과거 약점을 준비해온다는 주장인데요. 이 두 사람 지난주 이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었을 때 이 과거가 소환됐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본인을 공격할 것 같은 의원들의 과거를 미리 좀 조사를 해온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한 장관이 의원들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여러 차례 소환했습니다.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의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이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가 경력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제출된 위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보면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력이 무더기 들어와.
글쎄요, 궁금해지네요. 한 장관은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할까요? 네, 글쎄요. 이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도 이 철저하기로 유명한데요. 같이 보시면요. 이 지난 5일 대정부 질문 모습입니다. 네, 정말 뭔가 자료를 한가득 안고 있네요. 네, 이 중요한 내용마다 메모지까지 붙여가며 이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이 예상되는 의원들의 과거도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 한 장관만 나오면 싸움이 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인데 조용한 만찬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먹은 건 아니고요. 이 단식 시작 전날의 만찬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목포의 한 횟집을 찾은 건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이 사인도 남겼습니다. 뭐 어민들 힘든데 횟집 가서 식사하면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횟집을 방문한 날 그 전에 목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일본의 핵 폐수 해양 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을 외치던 날 국민 몰래 잡수었던 날 것들은 입에 맞으셨습니까? 묻지 마식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횟집 사장님께 사인도 하고 했으니까 몰래 먹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당시에 알리진 않았으니까 이 조용한 만찬인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횟집 먹방을 선보인 것과는 반대죠. 연안포도 와서 생선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민어 생선 올려서 맛있더라. 남해 오니까 전화가 이렇게 찬밥이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좋아서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래요. 네, 오염수 안전성 규탄도 해야 하지만 이 타격받을 어민들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이 민주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도 먹는 안심수산물이라며 비꼬았는데요. 이 어민 생각한다면 이 횟집 가는 건 정쟁 삼지 말고 열심히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로코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사망자만 2,100명을 넘은 가운데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장에는 비극만 남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구조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가 산이 될 정도로 초토화된 모로코 타페가 끝의 마을. 8살 아들을 잃은 이 남성은 잔해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ولدي يفوت الدري أدى سينما وصل الكوزينة يفوت اللي غادي يفوق إلى تشكيل العاصفة تردم يدور بلاصة وكل تقريبا متر ونص 2 متر غادي تردم. 마을 주민 2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인 오늘까지 사망자만 2,100명이 넘었습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아버지에게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등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초토화된 일상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صافي يلا باغي نوض تبزات علينا صافي ما بقاش فين نخرجوا داك الشيء نحفر حدا راسي حتى حيت ديك التيو حفرت على حين تردمت حتى لهنا حيت كل داك الشيء وزدت على كتافي حتى لحدا الباب وكيغوتوا حسن كنقول لهم رانا حسن مات. 노숙도 불가피합니다. Old house, the side, the big for the millah, all broken, all. It's tomorrow, it's cost 4 days, not 8, no sleeping good, nothing. 골든타임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국에서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튀니지, 카타르에서는 구조팀이 파견됐고 2년 전 모로코와 국교를 단절한 알제리도 폐쇄한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7층 건물 옥상에서 3kg 무게의 벽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는데요. 행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던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인도 옆 계단 위로 급히 올라섭니다. 무언가에 놀란 듯 한 곳을 바라보다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난 4일 오전 8시 반쯤 경찰에 누군가 건물 옥상에서 벽돌과 나무 토막을 던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겁나서 가지를 못했고 뭐 딱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서 같이 쳐다봤는데 저 옥상에서 일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도망다니고. 경찰이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행 도구를 가지고 건물 7층 옥상으로 올라온 이 남성은 바로 이곳에서 물건을 던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하나당 3kg이 넘는 벽돌 3개와 나무토막 1개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길을 지나던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전 신협 강도가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 중에 도박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현지에 있는 카지노에 갔다가 교민에게 포착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도둑질은 끊지 못해 교민들 사이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지노 환전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 A씨입니다. 베트남 현지 공안이 잠복 끝에 어제 오후 검거했습니다. 해외 도피 21일 만입니다.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습니다. A씨는 돈을 훔친 뒤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 등으로 노출을 피하고 CCTV가 없는 샛길을 이용하는 등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 A씨가 출국한 다음 날이 돼서야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공개 수배를 했는데 이를 본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5일 전에 얘를 봤다, 이 카지노에서 얘를 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 어제도 얘가 새벽에 이 카지노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A씨는 베트남 도주 생활 중에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지갑을 몰래 훔쳤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CCTV에 찍혀서 A씨는 베트남 경찰이 진행한 조사에서 신협 강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A씨의 국내 압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범죄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기사는 2년 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웠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피싱범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 지구대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택시기사가 내려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뒷좌석 문을 열자 검은색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내립니다. 초조한 듯 시종일관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저 돈 봉투가 들어있었거든요. 은행 봉투 있죠. 5만 원권, 만 원권 있어가지고. 앞서 이 여성은 전북 남원에서 대전까지 가겠다며 택시에 탔습니다. 목적지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는 게 이상했던 택시기사. 들고 있는 수상한 큰 가방에 눈이 갔습니다. 대전은 KT에서 더 빠르게 택시 타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주소로만 나오니까 내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모르더라고요. 택시기사는 순간 2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거리 승객을 태웠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도 현금 수송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고를 했으면 내가 잡았으면 그 피해자가 없었거든요. 나쁜 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묻자 여성은 깜짝 놀라 택시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빠르게 문을 잠그고 인근 지구대로 가 여성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현금 수거를 시킨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생깁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경기, 인천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제한 정기 이용권은 스마트폰 앱이나 실물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물 카드는 3천 원을 내고 카드를 구매한 뒤 매달 6만 5천 원씩 충전하면 됩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은 뒤 충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비롯해 따릉이까지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월 6만 5천 원에 모두 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주로 출퇴근에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버스하고 전철하고 따릉이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구태여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제한 정기 이용권은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7월부터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인천 시민들은 무제한 정기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승차 때만 할인 혜택을 받고 경기,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은 무제한 이용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본 요금이 다른 데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도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는 비용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출퇴근을 해도 한 달에 정말 10만 원은 훌쩍 넘어요. 한번 타면 2,800원인데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책이 아마 아쉽긴 합니다만. 서울시는 광역 무제한 이용권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연계 교통정책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3개 지자체의 공동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국제사회의 눈길이 북러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북중 국경 지역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산 물건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중국 단둥 지역을 취재해보니 북한산 수산물 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괭물 내며 압록강 철교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곧이어 반대편 북한에서 출발한 열차가 단둥으로 다가옵니다. 오전에만 일부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열차의 화물칸에는 한글로 서포, 단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중 간 인적 교류는 일단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묶여있던 북한 사람들만 귀국할 뿐 활발한 왕래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됐던 버스를 통한 북중 인적 교류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단둥 시내 압록강 주변엔 중국인 관광객들만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 상품 중개 무역 업체가 밀집했던 고려거리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밀수로 들여온 북한 상품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둥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선착장에서 대놓고 북한 수산물이 거래되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부터 수산물을 받은 중국 어선을 통해 단둥 선착장에서 도소매 업자들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산 대게가 인기입니다. 인근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겨진 북한산 수산물은 현지산으로 둔갑합니다. 단둥 시내 일부 상인들은 중국산과 북한산 모두 같은 바다에서 난 것이라며
북한산 수산물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생산지가 북한이라고 적힌 인삼 가공품이나 화장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직과의 인맥을 활용해 상품을 들여왔다고 자랑하는 상점 주인도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 속에 제재 품목도 다양해졌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제재 위반이 버젓이 벌어지면서 북중 간 무역 규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본격화될수록 유엔 제재의 사각지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둥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가을색이 짙어집니다. 내일까지는 한낮에 서울 29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2도, 대구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텐데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낮 동안 곳곳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60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익위 발표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채용 공고를 선관위 건물 복도에만 해서 내부자 자식만 원서를 내고 선관위 경력자는 특별히 가점을 주고 채용이 집안잔치였습니다. 남한테는 추상 같고 식구에겐 춘풍 같았던 이런 선관위. 이 정도면 자기 머리 알아서 못 깎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